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젯밤 10시부터 20분 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고 이 대통령도 자주 만나자고 화답했다며 다자회의나 양자 방문 등 계기에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빌 해거티 연방 상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X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전략 파트너십의 강화를 지속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회사 해거티 피터슨을 창립한 기업인 출신인 해거티 의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7년에서 2019년 주일 미국 대사를 지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경제성장수석과 AI 수석을 두는 내용의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개편안 브리핑에서 기존 경제수석의 명칭이 경제성장수석으로 바뀌었는데 경제성장에 더 힘을 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로 해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 과제를 추진할 AI 미래기획 수석실이 별도로 설치됐는데 AI 산업 육성과 첨단 기술 사안, 인구 및 기후 위기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하고 업무가 중복되던 국정과제 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은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경찰 조직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퇴행이라고 비판해온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국은 폐지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 해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경찰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불만이 터져나왔고 삭발 릴레이에 더해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당시 야권도 경찰 장악 시도라며 반대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과 또 그 상위 규범인 최상위 규범인 헌법을 위반해서 정부 조직법에 없는 지금 경찰국을 만들겠다. 이런 진통 끝에 탄생한 경찰국은 초대 수장인 김순호 국장이 노동운동을 하던 동료들을 밀고 해 경찰로 특채됐다는 의혹으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저 사퇴 주장 계속되는데 사퇴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찰국은 폐지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없애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의 주요 정책과 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경찰국에 밀려 유명 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급으로 승격시키는 방안과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에 대한 임명 제청 권한을 갖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새 정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실질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70주년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는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할 수 있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경색된 남북관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새 정부 남북 관계를 전망해봤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라는 말에선 경제 외교뿐 아니라 대북 정책 역시 실용을 중시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북핵 문제와 관련해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두되 우선은 핵 동결을 관철하고 이후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한 뒤 점진적으로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도 참여하는 4자 협의체나 일본과 러시아까지 아우르는 6자 협의를 가동해 동북아 평화 협력을 추구한다는 장기적인 비전도 내놨습니다. 남북관계 보고는 북미대화 추진과 선순환 발전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는데 햇볕 정책 설계자인 대북 전문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발탁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북핵과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관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응 여부입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뒤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닌 다른 나라로 규정하고 연락 채널을 모두 끊었습니다. 이번 남측 대선 소식도 일절 전하지 않다가 이 대통령 취임 하루 만에 관련 소식을 대내외 매체에 실켜냈는데 그마저도 단 2줄에 불과했습니다. 북한판 헤어질 결심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의 남북관계 회복으로 가지는 못할 거다. 간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외교관계로 북한이 나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역대 진보 정권 전직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실용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성적을 받게 될지 이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4선 서영교 의원과 3선 김병기 의원이 맞붙는 친 이재명계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고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김 의원, 2번은 서 의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되는데 지난 총선 때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하며 당을 친명체제로 재편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여성 중진 의원으로 이재명 1기 지도부 최고위원을 지내면서 역시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됩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국회의원 투표를 거쳐 오는 13일에 선출됩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선대위 해단식에서 쇄신을 강조한 김문수 전 후보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40%대 득표로 선방했다는 게 정치적 명분이 되는 모양새인데 대선 패배 책임론도 적잖아 치열한 당권 투쟁이 예상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선 패배 다음 날 김문수 전 장관은 관악산에 올라 턱걸이를 하고 대형 훌라후프를 돌렸습니다. 운동 영상을 공개한 김재원 전 비서실장은 체력적 번제함을 과시하려는 듯 74살 김 전 장관 앞에 열혈 청년이란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이어진 선대위 해단식에서도 김 전 장관은 대선 패배 책임론에 방점을 찍던 과거 후보들과는 다른 메시지를 냈습니다. 후보 교체 파동을 자초한 당을 작심 비판하며 내부 민주주의 시스템부터 재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민주주의는 아직 숨을 못 쉬는 당이다. 이런 점에서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선 김 전 장관이 쇄신을 고리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사자 역시 욕심은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진 않았습니다. 저는 뭐 당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당대표가 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측근들 사이에선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40%대 득표율을 지켜냈다는 점을 고리로 당원들이 김 전 장관을 추대하길 바라는 기류가 읽힙니다.
여러 가지 당내의 그 변화가 있겠지만 그것은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뜻이 어디로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실제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반 득표는 막아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승부의 최전방에 섰던 김 전 장관이 활동할 공간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선거 패배를 책임져야 할 대선 후보가 당권에 도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 전 장관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만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차기 당권을 벌써부터 움직인다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을 믿었던 유권자들도 그렇게 곱게 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선 레이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주저했던 김문수 전 장관이 해체 수준의 새 판짜기를 주도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만큼 김문수 전 장관이 만약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경우 국민의힘은 또다시 극심한 내용에 휩싸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개혁신당 전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을 인용했다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공개 뒤 이틀 만인 어제 저녁 8시 기준 19만 2천여 명의 동의를 받으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선 헌법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리박스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학생 등 방문객들의 기록이 담긴 방명록과 강사들에게 발급해주는 수료증, 자격증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민간 자격 강사 양성 과정 등 리박스쿨의 활동이 이번 대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리박스쿨 업무 자료가 담긴 컴퓨터 저장 매체와 노트북 등 전자장비와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의 휴대전화, 유관단체에서 손 씨에게 준 위촉장과 임명장 등도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작동 중이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다 기계에 끼인 겁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법원이 사고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나 기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수사당국이 사고 발생 며칠 뒤와 지난달 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데 이어 법원의 요청 사항을 보완해 이달 초 3차 청구한 영장마저 또다시 기각된 겁니다. 수사당국은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이나 범위 등에 있어 법원과 견해차가 있는 경우 영장이 기각될 수는 있다면서도 중대재해 사고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건 이례적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과 지난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당시에는 각각 사고 발생 5일과 3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사고는 사고가 난 지 보름이 지나도록 강제 수사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가능성이 이미 노출된 가운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안전관리 부실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수사당국은 영장 4차 청구를 비롯해 여러 각도로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진행한 합동 감식 자료를 분석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센터장 등 공장 직원 7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SPC 삼립 김범수 대표이사와 시와 공장장 등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 대표와 SPC 삼립 법인뿐 아니라 SPC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허 회장 등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화로 승객들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휘발유를 뿌려 방화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 불만 있으셨습니까? 소송 결과 공론화하려고 범행하신 거. 네. A씨가 입건된 혐의는 현존전차 방화치상으로 사람이 머무르고 있는 건물이나 기차, 전차 등에 불을 질러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적용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4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렀다가 기소된 조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조 씨와 달리 A 씨에게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될지 여부입니다. 조 씨의 경우 6분 만에 불이 진화될 정도로 크게 번지지 않았고 대피하던 승객 한 명이 발목을 다쳤을 뿐이지만 A씨가 지른 불은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지면서 열차 3칸을 태웠고 2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질 정도로 인명피해도 작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A씨가 승객들을 숨지게 하려고 했다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밀집한 지하철에서 불을 질렀는데 본인의 진술도 참고를 하지만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거에 기초해서 판단하거든요.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로 340여 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박대하는 혼자 죽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아내와 함께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처자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9살 지모 씨가 추락 전 아내와 대화를 한 기록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상에서 희미하지만 지 씨와 아내의 대화가 오간 만큼 추락 직전 아내가 살아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가장 지 씨가 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숨진 아내도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생 가족의 이딴 민원에 괴로워하던 교사가 숨진 사건에 대해 제주 도의원들이 교권 침해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교 교사 사망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위해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회의장에선 숨진 교사의 한 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밝히면서도 제주도 교육청의 교권 보호책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제주도 교육청의 통합 민원 대응팀 등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이번 사건 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현장에 가봐가지고 한 내용이 없어요. 교권 보호 대책들이 마련됐지만 교육 현장에서 외면받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교원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안심번호 서비스가 불편함 때문에 교사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아무런 개선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만 반영해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왜 불편했는지, 왜 외면받고 있는지 현장에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완 대책 없이 다시 또 1억 2천만 원이 그대로 관행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안 보고 자리에서 신민철 행정부교육감은 교육당국을 대신해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 발생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까지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민원 현장 지원단을 운영해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생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는 일부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상황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참담하게 생각하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충실히 수행하지 일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이르면 오는 8월 발표할 교권 보호 방안으로는 민원 발생 시 교사들의 부담 완화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를 보호구역에서 지정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알래스카 프로젝트 걸림돌 제거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타이완 등을 향한 프로젝트 참여 압박 강도도 더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서명한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북극권 가스전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1,300km 길이의 가스관을 통해 알래스카 남쪽으로 옮겨 액화한 뒤 수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초기 추산만으로 약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4조 원 이상이 필요한 프로젝트로 엑손모빌 등 미국 굴지의 에너지 기업들도 참여하려다 사업성이 불투명해 발을 뺀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알래스카는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모든 시추 활동이 금지됐는데 트럼프 정부가 이를 해제하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우리나라나 일본, 타이완 등을 향한 투자 압박도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적 장애물 제거로 관세 협상 테이블에 프로젝트 참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실제로 연방정부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은 알래스카 주정부는 최근 자신들이 개최한 알래스카 에너지 컨퍼런스에 한국과 일본, 타이완 정부 관계자를 초청했고 최종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는 고심 끝에 참관단을 파견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 자리에서도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를 강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업성을 판단할 근거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국위구선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하고 나선 새 정부가 그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에서 관세 협상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일 런던에서 미중 간 무역회담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베센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가 중국 대표단의 무역 합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 합의는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의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양국은 90일간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고 중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대응에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가늠자로 주목받는 미국과 일본의 5차 관세 협상이 현지 시각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자카와 루세이 경제재생상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2시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관세 조치를 협의했습니다. 아자카와 경제재생상은 기존 주장대로 미국 측의 상호 관세와 함께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모두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무역 적자 해소를 강조해온 것을 감안해 농산물 수입 확대, 자동차 수입 제도 개선 등을 설명하고 합의점 도출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수출액과 수입액을 상계 처리해 관세를 탕감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베를린에서 열린 가족 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상세 규정을 만들거나 그런 방향으로 뭔가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BMW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를 탄다며 독일 업체들이 연간 약 40만 대를 미국에 수출하지만 미국 공장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차량도 마찬가지로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츠 총리가 언급한 상쇄 규정은 미국 현지 공장에서 조립해 다른 나라에 파는 수출액과 유럽 등지에서 생산한 차량의 미국 수출액을 상계해 관세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뒤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반격에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6일) 새벽 시작된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각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확인된 피해 역시 불어나고 있습니다. 키이우에서만 적어도 4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현지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북부 루츠크와 북부 체르니히우에서도 부상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Дуже погано, дуже. Злякалась, жах як злякалася. Вийшов, вскочила. Ну, хорошо, у мене дуже було важко. Це був жах. У нас холодильник. 우크라이나는 지난 1일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에 드론을 보내 군용기 40여 대를 부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대규모 공습은 푸틴 대통령이 보복을 공언한 뒤 이뤄진 것입니다. Внимательно читали заявл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оссии, там написано, что в ответ на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акт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와 물류기지를 겨냥해 공격에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400대를 넘는 드론과 40기 이상의 미사일로 민간인을 공격했다며 강력한 테러 압박을 서방에 촉구했습니다. Щоб продовжувати воювати. Росіяни постійно намагаються розколоти світ, щоб не дати посилити тиск за війну. 보복 공격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양측의 휴전 협상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일수가 최소 2배 이상 늘었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석연료 사용 제한을 촉구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온도계 46도라는 숫자가 선명합니다. 부채질하고 우산 아래 그늘을 찾고 아이들과 반려동물에게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힙니다. Hace demasiado calor, yo es que llevo muy mal el calor, yo soy más de invierno, entonces a mí estas temperaturas ya se me escapan de las manos. 비영리 단체 클라이밋 센트럴과 월드 웨더 어트리뷰션 적십자 공동 연구 결과 지난 1년간 전 세계 195개국에서 폭염 일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증가한 폭염 일수가 30일 이상인 국가의 인구수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40억 명에 이르렀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몇 년간의 폭염 사태는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 없이는 사실상 발생할 수 없는 것들이며 해마다 수천 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지고 알려지지 않은 온열 관련 사망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People don't fall dead on the street in a heat wave. We usually don't see them. So heat waves are also called the silent killer for that reason, because people either die in hospitals or in poorly insulated homes and therefore are just not seen. 연구진은 폭염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극한 온도 모니터링과 보고,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했습니다. So one thing that cities have started doing during heat waves is opening cooled public buildings so that people can go in there and keep cool. There's also in some cities have started free drinking water. 하지만 무엇보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통한 포괄적인 완화만이 미래의 열 관련 피해의 심각성을 제한할 거라는 게 연구진의 조언입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어떤 항생제도 소용없는 슈퍼박테리아까지 등장하면서 항생제 내성은 인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됐습니다. 내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항생제 탄생이 목전에 다가와 치명적인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0년 페니실린 도입으로 감염병 완치가 가능해지면서 현대의학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꼽히던 항생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들이 잇따라 출현하면서 사망률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항생제 내성을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험 가운데 하나로 경고합니다. 특히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는 항생제 내성이 90%에 이르는 슈퍼박테리아입니다. 폐렴이나 폐혈증을 유발하는데
특히 병원 내 감염을 많이 일으켜 세계보건기구는 치료법이 시급하게 필요한 최우선 위협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균을 표적으로 하는 항생제 조수라발핀이 사람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박테리아 내부 수송체계를 공격해 중요한 구성요소가 외막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이전엔 활용되지 않았던 박테리아의 취약점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다른 내성 병원균에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he fact that this system is present in other organisms gives us confidence that we might be able to target it and develop additional drugs working through the same way to target other superbugs. 항생제는 개발에 10년 이상의 노력과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성공해도 이익은 크게 창출하지 못합니다. 거대 제약회사들이 1990년대 이후 개발에서 철수하면서 항생제 부족은 21세기 의료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와 각국 정부, 비영리 단체들은 다양한 항생제 개발 지원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n the long term, we will need a continuous supply of antibiotics to address this concern. That means the production and access of old antibiotics and also the innovative development of new antibiotics.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인류의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 속 노폐물이 배출되는 경로를 새롭게 찾아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혈액연구단은 생쥐 실험을 통해 뇌척수액의 배출 경로를 시각화한 결과 뇌척수액이 눈과 코의 피부 아래 림프관과 턱 및 림프절로 이어진 경로를 통해 배출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화한쥐는 이 부위 림프관이 변형돼 뇌척수액 배출 기능이 저하됐지만 림프관에 낮은 강도로 기계적 자극을 주자 뇌척수액 배출을 2배에서 3배 늘릴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연휴를 맞아 대형마트와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세일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5월 황금 연휴에 매출이 늘었던 만큼 신선식품부터 가전까지 최대 반값에 파는 행사로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있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휴 중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를 위해 육류 제품을 살피는 소비자. 할인 행사로 싼 가격에 한우를 구매해 기쁩니다. 남편도 있고 집에 딸이 있으니까 그래 같이 먹을 거예요. 소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대박! 마트 3사 등 유통사가 본격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롯데그룹은 20개 유통계열사들이 참여하는 쇼핑 축제를 18일 동안 진행하고 이마트도 사흘간 150여 개 가공식품과 생활필수품을 최대 50%에 제공합니다. 홈플러스는 11일까지 육류 제품을 할인합니다. 이 수박의 경우 조건만 갖추면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트들이 이렇게 할인 행사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황금 연휴 백화점 3사는 1년 전과 비교해 모두 20%가 넘게 매출이 올랐고 마트 역시 품목별로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공세에 밀린 오프라인 유통사에게 소비자가 매장을 찾는 연휴는 매출을 올릴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충동 구매를 주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꼭 사야 되는 그 제품이나 상품을 기록해놓고 그것만 가서 사고 가격을 좀 비교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비교한 다음에 사는 게. 또 카드 적용 등 할인 조건이 복잡해 미리 조건을 숙지하고 준비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찍어놓은 제품이 있다면 할인 기간엔 제품이 빨리 동나기에 일찍 구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러 왔었는데 좀 빨리 품절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불황 속 유통사의 연휴 할인은 반가운 행사지만 현명한 소비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경남 산청에는 지리산 자락에 장당 계곡 둘레길이 있는데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구간에서 산청 방문의 해를 맞아 탐방 행사가 8년 만에 열렸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산행에 나서기 위해 모인 사람들. 팔과 다리, 허리 등 꼼꼼하게 온몸을 풉니다. 활짝 열린 탐방로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가볍고 활기가 넘칩니다. 상쾌한 숲 공기는 탐방객들에겐 더없는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지리산 장당 계곡을 처음 왔는데
평소 쌓였던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쉼을 느낄 수 있는 휴식 공간. 계곡물이 차서 막힌 길, 돌다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자연에 몸을 맡기며 건넙니다. 가족을 업어서 건너는 모습엔 흐뭇함이 묻어나고 손수건으로 손을 묶고 걷는 모습엔 애정이 넘쳐납니다. 바위에 걸터 앉아 간식을 먹으며 온몸으로 숲의 싱그러움을 만끽합니다. 호주 있다 왔는데 확실히 한국 사는 또 보는 맛도 나고 이렇게 좋은 기회로 가족들이랑 함께 왔는데 푸릇푸릇 이런. 사람들이 찾은 곳은 지리산의 장단계곡 둘레길로 왕복 8km 구간입니다. 산청 방문회를 맞아 산청군이 8년 만에 지리산의 미개방 구간 탐방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 산청 방문회를 맞아 자연 환경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지리산의 숨은 보물 장단계곡길을 8년 만에 개방했습니다. 탐방객들은 잘 보존된 지리산의 숨은 둘레길을 걸으며 상쾌한 휴일을 보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국내 로맨스 영화 기근 속에서 일본 청춘물 개봉과 재개봉은 이제 극장가 트렌드가 됐습니다. 다음 주 개봉하는 한국 로맨스 영화도 일본 원작이 있는 영화인데요. 이처럼 일본 청춘물 정서가 사랑받는 이유가 뭔지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행 세계로 간 베스트셀러 작가의 몽글몽글한 사랑 이야기가 따뜻한 영상미와 함께 펼쳐집니다. 영화 러브레터 이후 일본 실사 영화 중 국내 최다 관객 기록을 가진 미키 타카히로 감독 작품입니다. 思って10代20代の頃に妄想してたことが自分がその恋愛映画とか作る時にあの時こんなこと思ってたなとかこんな想像してたとかこういうことをしたいと思ってたっていうことを 연애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일본의 순정 만화가 가슴 설레는 청춘물을 탄생시킨 배경입니다. 描く力がやっぱりそれを見て育った世代がその同じように映像でもそういう世界観を描きたいっていう感覚がやっぱ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 같은 신작뿐 아니라 러브레터, 4월 이야기 등 기존 일본 로맨스 영화 역시 국내에서 꾸준히 재개봉하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희귀병 소재의 일본 로맨스 작품을 리메이크한 우리 영화도 관객들과 만납니다. 아련함과 설렘 같은 원작 정서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배경음악과 디테일한 설정 등을 우리 관객들이 더 몰입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지금 청춘에 맞닥뜨리는 많은 아픔과 혹은 시련 이런 것들이 밑받침이 되니 마음껏 즐겨라. 원작의 감성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저만의 이제 욕심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조금 더 틀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 신작 영화들이 자극적인 장르물이나 코믹 작품에 쏠리는 가운데 뻔한 전개지만 애절한 일본풍 로맨스가 젊은 관객들에게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 100년 흐름을 정리하는 대대적인 상설전을 열었습니다. 서울관과 과천관에서 동시 진행 중인데요. 대여 없이 자체 소장품만으로 구성한 전시라 더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김한기의 푸른 전묘화. 작고 1년 전 그린 뉴욕식이 대표작입니다. 추상미술 대작들로 포문을 연 전시는 196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대표 작가들의 대표 작품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초소형 그림 8,500점으로 13m 벽면을 채운 강익중의 삼라만상과 인물군상이 유리판을 지탱하는 서도호의 바닥은 단연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서울관과 과천관을 모두 동원해 소장품만으로 한국미술 100년사를 조망했습니다. 1969년 소장품 없이 출발한 미술관이 11,800여 점 소장품을 보유한 미술관으로 성장하기까지 기증의 역할도 컸습니다. 또 많은 작가분들이 또 기증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술관의 성장과 함께 또 소장품의 질적, 양적 성장이 크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특히 또 이건희 컬렉션이 또 대거 기증됨에 따라서
백남준이 1995년 독일 볼프스부르크 미술관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잡동사니 벽화. 김수자의 2007년 보따리 작품은 소장 이후 처음 공개되는 작품입니다. 과천관에서는 대한제국부터 한국전쟁까지 20세기 전반 작품을 연대기별로 나열해 격동의 시대, 한국 미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작가들의 고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울관에서는 한국 근현대 미술의 중요 작품들을 하이라이트로 보여준다면 저희는 역사적 흐름과 함께 시대순으로 차근차근 보여주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중요한 작가님을 뽑아서 따뜻한 풍경으로 한국적 서양화를 모색했던 오지호부터 부부화가 김기창과 박내현, 그리고 한국인이 사랑한 박수근까지 작가 한 명을 좀 더 밀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전시 중간중간 마련됐습니다. 6월 말부터는 한국전쟁 이후 대표작들도 합세할 예정이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한국 미술 100년사를 파노라마처럼 감상할 수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인 이탈리아는 문화유산 복원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연구와 엄격한 관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유적의 보존과 관리를 맡기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서 공생을 추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손종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로마 도심에 자리한 세계적인 햄버거 프랜차이즈입니다. 다른 지점과 달리 이곳은 박물관처럼 2000년 전 문화유산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고대 로마의 도로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유동인구가 많았던 아피아 가도가 발견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지하 유적과 이런 무덤들이 남아있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백화점 지하에서는 2000년 전 고대 로마의 거대 수로 시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소 트레비 분수에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의 흔적은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쇼핑하러 왔다가 덤으로 유적지까지 보고 가는 기분이랑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잘 관리하고 있는 게 진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이탈리아.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관광지로서 기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Assolutamente, attira più gente, hanno comunque un guadagno maggiore anche loro, ma è anche, cioè, ci fa scoprire cose che magari a volte leggi solo sui libri. quindi 이러한 공생은 국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한 체계적인 규제 방안으로 이뤄집니다. 문화유산 보존 정책을 우선화돼 공인된 고고학자가 국가와 민간 간 중재자로 개입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문화유산 보존보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연구기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Accade che il privato non è tenuto a fare la valutazione di impatto archeologico, ma di richiedere la presenza di un archeologo mentre lavora. Se mentre lavora si trova il reperto, il privato interrompe i lavori, si chiama la soprintendenza e si inizia una trattativa. Si può scavare. 체계적인 규제와 함께 꾸준히 전문가를 양성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유산과 관광산업의 공생을 도모하고 있는 이탈리아. 문화유산과 도시개발 간 갈등이 되풀이되는 한국에 청사진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YTN 월드 손종윤입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위협을 달성한 축구 대표팀이 이라크 원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이라크와의 월드컵 3차 예선 원정 경기를 2대0 완승으로 마친 뒤 전세기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섭씨 45도에 이르는 폭염과 불안한 정세 등 악조건을 딛고 무사히 돌아온 우리 대표팀은 하루 휴식을 취한 뒤 8일 오후 다시 소집해 쿠웨이트와의 마지막 10차전을 준비합니다. 홍명보 감독의 귀국 소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밤 늦게까지 저희 선수들을 성원해 주신 우리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선수들은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원정 경기에서 또 월드컵 진출에 대한 아주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부터는 바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젊은 선수들을 한번 기용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구미는 33도까지 올라서 한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비가 조금 오겠고 오후에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북부 산간은 오후까지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볕이 강합니다. 대부분 지방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강릉은 24.9도로 열대야에 버금가는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 20.6도, 안동 16.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청주 30도, 안동도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에도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